한국 정유사 주식 싹 다 팔아라. 똥기름으로 뭘 한다는 거야? 미국은 한국이 가장 먼저 파산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고개를 조아리는 데까지 불과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기름 좀 팔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악의 찌꺼기를 최고급 항공유로 뽑아내는 미친 기술력. 대한민국 연금술의 충격적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내렸던 판단도 그 당시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모든 게 뒤집어진 건 그날 새벽 4시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이란 혁명 수비대가 해협 양쪽에 기뢰를 투하했고 미 해군 제어함대가 긴급 출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듯 의자에서 몸을 세웠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아시죠?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곳이 막힌다는 건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을 누군가 집게로 꽉 쥐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채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이미 분석실에 대형 스크린 6개를 전부 켜놓고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이 장외에서 벌써 배럴당 $18가 뛰었고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공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 8명에게 긴급 소집 메시지를 보냈고 6시가 되자 회의실에 전원이 모였습니다. 제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한국 정유사 관련 포지션 전략 매도해. 오늘 중으로. 선임 트레이더 제이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이요? 일본이 아니라요? 일본은 비축유가 181치 있어. 유럽은 이미 북해 브렌트 물량을 확보했고 한국은 뭐가 있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데다가 국제 위상도 일본보다 한참 떨어져. 당장 팔아야 해. 저는 스크린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 95% 이상. 그중 중동산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돌리는 원유가 뭔지 알아? 아랍산 중지류, 이란산 초중지류. 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제이슨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똥기름이요? 그래, 똥기름. 끈적하고 황함량 높고 우리 텍사스 정유소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그 기름이야. 한국은 그걸 수입해서 정제하는 나라야. 근데 그 기름이 오는 길목이 지금 막혀버린 거지.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로 잡힌 유조선 항적들이었습니다. 한국 해운사 소속 초대형 유조선 4척이 오만 해역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모습이 마치 고속도로에서 연료가 떨어진 트럭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해협이 닫혀버렸으니까요. 이건 위기가 아닙니다. 선고입니다. 그날 오후 런던 사무소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유럽 쪽 수석 분석가 소피가 화면 넘어서 보고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노르웨이산 경지류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독일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에요. 일본도 아부다비와 별도 루트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국 쪽은 소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요. 정부 성명 하나 나온 게 전부예요.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요. 회의실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니.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에 전화하는 대신 이웃에게 걱정 마시라고 인사하는 격이었습니다. 제이슨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결국 워싱턴에 전화하겠죠. 우리한테 경지류 좀 팔아달라고. 저는 팔짱을 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왜 싸게 팔아?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가 배럴당 $120를 넘어가는 판인데 한국이 구걸하러 오면 150은 불러야지.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잔인한 웃음이었다는 걸 지금은 압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고, 자원이 없는 나라는 자원을 가진 나라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에너지 시장의 먹이사슬에서 한국은 늘 맨 아래에 있었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날 저녁 투자 고객 300여 명에게 긴급 리포트를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 최대 피해국 분석. 결론란에 적은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하청 국가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번 사태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추락할 경제로 전망한다. 제 손으로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23년 경력의 무게를 실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묘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위성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던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오만 해역에 멈춰 있던 한국 유조선 4척. 그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했습니다.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서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는 항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아프리카라니. 거기서 나오는 원유는 경지류가 대부분인데 한국 정유소는 중동산 중지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디젤 엔진 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모니터를 껐습니다. 한국 사람들, 당황해서 아무데나 배를 보내고 있구나. 공포에 질린 나머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봉쇄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알자지라 방송에 출연해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싶은 선박은 원유 적재량 기준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지불하라. 배럴당 1달러. 푼돈 같지만 유조선 한 척이 200만 배럴을 싣습니다. 하루에 수십 척이 통과하니까 이란은 매일 수천만 달러를 뜯어가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영해도 아닌 국제해협에서요. 황당했습니다. 아니, 황당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건 현대판 해적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못 막은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력을 자랑하는 미합 중국이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전단까지 배치해놓고 이란의 고작 통행료 협박 하나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연료 때문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제호함대 소속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의 함재기 연료 보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항공모함은 원자력이지만 전투기들은 항공유를 먹습니다. 그 항공유를 실어오는 보급선이 호르무즈에 막혀 오지 못한 겁니다. 항공모함은 떠 있었습니다. 전투기도 갑판 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주먹이 있는데 팔을 들어 올릴 힘이 없는 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한 척 건조하는데 13조 원이 넘는 항공모함이 기름이 없어서 바다 위의 철덩어리로 전락한 겁니다. 펜타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해서 군용 항공유를 만들자는 안이 올라왔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최소 90일이라며 환경보호청이 막았습니다. 90일, 석 달입니다. 해협이 봉쇄된 지 나흘 만에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서류 처리에 석 달을 기다리라니. 저는 워싱턴 로비스트 출신인 우리 부사장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안보 사안인데 환경 규제 때문에 군용유도 못 만든다고요? 데이비드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마크, 자네도 알잖아. 환경 규제 뒤에는 석유 로비가 있고 석유 로비 뒤에는 의회가 있어. 전략 비축유를 풀면 국내 유가가 떨어지거든. 텍사스 석유 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나. 상원 의원 4-5명이 벌써 반대 성명을 냈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적을 막을 능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묶어둔 규제와 이권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쪽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도쿄 사무소의 연락 담당이 보내온 보고서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이마를 짚었습니다. 일본 최대 해운사 세고시 호르무즈 우회 항로를 검토했는데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매뉴얼에 해당 항로 운항 규정이 없어서 선박 투입이 불가하다는 거였습니다. 매뉴얼에 없다고요? 나라의 에너지 수급이 끊어지려는 판의 매뉴얼 타령이라니. 모든 관계자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서류를 만드느라 바빴고 그 사이 기름은 한 방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의 소피가 화상회의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보고했습니다. 독일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는데 유럽연합에너지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대요. 위원회 긴급회의 소집에만 일주일이 걸린대요. 일주일이면 유가가 $200를 뚫을 텐데. 알아요.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이라는 유럽연합이 회의를 소집하는 대만 일주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로비에 발목을 잡혔고 일본은 매뉴얼 없이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지만 위기가 오면 그 갑옷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규제, 절차, 매뉴얼, 승인, 로비, 이권, 전부 평화로운 시절에 만들어진 장치들이 비상 상황에서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봉쇄 닷새째, 상황은 에너지 시장을 넘어 군사 영역까지 번졌습니다. 나토 동맹국 전투기들의 출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기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고철입니다. 수조 달러를 들여 만든 첨단 무기 체계가 원유 한 방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였습니다. 유럽 전역의 정유 시설 가동률이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었고 일본의 원유 재고 그래프는 가파른 내리막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미국만 그나마 자국 생산분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정제 설비의 병목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7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시보드 한쪽 구석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정유사 4곳의 설비 가동률 표시등이 녹색이었습니다. 가동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봉쇄 닷새째인데 중동산 원유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한국 정유소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저는 처음에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갱신이 안 된 거겠지. 제이슨을 불러서 확인시켰습니다. 제이슨이 위성 데이터와 항만 입출항 기록을 대조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류 아닌데요. 울산항에 유조선 2척이 어제 입항한 기록이 있어요. 어디서 온 배야? 제이슨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출항지를 확인하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이지리아 본향이요.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며칠 전 제가 비웃었던 그 항로였습니다. 한국 유조선들이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걸 보고 공포에 질려서 아무데나 배를 보내는 거라고 코웃음 쳤던 바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름을 싣고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벌써 나이지리아산 원유는 보니 라이트라는 경지류입니다. 한국 정유소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기름이죠. 마진이 안 나오는 기름을 왜 가져온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멈춰 있는 동안 한국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리포트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구조적 한계는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봉쇄 일주일째, 브렌트 유가 배럴당 $170를 찍었고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한가에 가까운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심장마비 직전의 환자처럼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신경을 긁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경지류를 가져온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비효율적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국 정유사 4곳의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정유소가 멀쩡히 돌아간다고요. 대체 무슨 기름을 넣고 돌리는 겁니까? 저는 위성 분석팀에 한국 주변 해역의 유조선 동향을 정밀 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뒤 분석관이 태블릿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마크,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해안, 홍해 쪽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야? 얀부항입니다. 얀부.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기억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사우디 서해안의 산업 항구, 페르시아만 쪽이 아니라 홍해 쪽에 있는 항구였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호르무즈에 쏠려 있을 때 이 조그만 항구를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 속 얀부항 부두에 초대형 유조선 3척이 나란히 접안해 있었습니다. 선체에 새겨진 마크를 확대하자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졌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한국해운사 소속 VLCC급 초대형 유조선 3척이 얀부항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두의 송유관이 유조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름을 싣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제이슨과 소피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얀부에서 원유를 싣고 있어. 얀부라고. 홍해 쪽이야. 제이슨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만요. 얀부에서 원유를 선적하려면 소피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 사우디 동부에서 서부 얀부항까지 약 1200기터를 관통하는 송유관이에요.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홍해로 직접 원유를 빼낼 수 있는 우회 루트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즉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노후 시설이었고 용량도 제한적이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잊혀진 인프라였습니다. 그걸 한국이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겁니까? 답은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데이비드 부사장이 워싱턴 인맥을 통해 입수한 정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렸습니다. 마크, 사우디 왕실이 한국의 얀부항을 열어준 건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1970년대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사우디에 갔던 거 기억나? 물론 기억했습니다. 5.1 쇼크 이후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도시를 세우고 도로를 깔던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 건설사가 지은 시설 중 하나가 바로 얀부 산업단지 초기 인프라야.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의 서부 터미널 구간 시공도 한국 업체가 맡았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50년 전에 자기 손으로 깔아놓은 파이프를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사우디 왕실 핵심 인사 중 한 명이 그 시절 얀부 프로젝트를 감독했던 왕자의 손자래. 그 집안에서 한국 건설사 사장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해왔고 이번에 한국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수문의 시간 만에 얀부항 사용을 승인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은 사우디와 수십 년간 무기를 팔고 사며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방산 계약, 왕실 경호 지원, 외교적 보증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사우디가 뒷문을 열어준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사막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벽돌을 쌓았던 한국이었습니다. 무기로 산 신뢰는 무기가 필요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맨손으로 같이 일한 기억은 뼈에 새겨집니다. 한국인들이 사우디, 사막에서 흘린 땀이 50년이 지나 송유관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를 멈칫하게 만든 건 그 다음 날 입수된 기술 정보였습니다. 우리 위성 분석팀이 얀부항에 정박한 한국 유조선의 갑판 구조를 정밀 분석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조선 내부 격벽에 통상적인 산업용 환기 시스템 대신 정체불명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적외선 분석 결과
그 장치는 미세기공 구조를 가진 세라믹 소재로 추정됐습니다. 분석관이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저는 사진을 보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치의 외형은 제가 한국 출장 때 본 적 있는 어떤 물건과 닮아 있었습니다. 옹기 항아리였습니다.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그는 그 투박한 항아리 말입니다. 이게 뭐야? 김치 담그는 항아리를 유조선에 붙여놓은 거야. 제이슨도 웃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서구권 에너지 기업들이 수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나노 필터 시스템을 쓰는 판에 한국이 도자기 기술을 유조선에 접목시켰다니 원시적이라는 표현이 예의 바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피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크, 이거 단순한 항아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옹기의 미세기공은 공기는 통과시키면서 수분과 불순물은 걸러내는 구조예요. 한국이 이 원리를 유조선 격벽에 적용했다면 운송 중에 원유의 황 성분과 수분을 자연적으로 분리하는 전처리 시스템을 갖춘 셈이에요. 정유소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1차 정제가 시작되는 거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유조선 자체를 이동식 전처리 공장으로 만든 겁니다. 기름을 실어 나르는 동안 기름을 정제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도자기 기술이라고 비웃었는데 그 도자기 기술이 수억 달러짜리 나노 필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대시보드를 켰습니다. 전 세계 정유사 가동률 현황. 미국 걸프 연안 정유소들은 환경 규제와 원유 수급 차질로 가동률이 60%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은 50% 초반, 일본은 40%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82%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경지류를 끌어오고 사우디 뒷문으로 중지류를 들여오고 유조선 안에서 미리 기름을 걸러내면서 정유소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본격 정제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게 하나의 설계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공포에 질려서 아무데나 배를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있었던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디서 기름을 가져올 것인지, 어떤 루트로 운송할 것인지, 운송 중에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인지 전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로비에 묶였고, 일본은 매뉴얼에 갇혔고, 유럽은 회의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봉쇄 열흘째, 저는 한국이 도대체 무슨 기름을 수입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파악하라고 분석팀에 지시했습니다. 얀부항에서 중지류를 가져오고 서아프리카에서 경지류를 끌어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동률 82%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제이슨이 분석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마크, 한국이 추가로 수입하고 있는 원유 목록을 뽑았는데요. 어디서 오는 건데? 여러 곳이에요.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엘버타주 오일샌드까지.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멕시코, 캐나다 오일샌드. 여러분, 이 나라들의 원유가 어떤 물건인지 아십니까? 원유 등급을 매기는 API 비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기름이고 미국 텍사스산이 40, 북해 브렌트가 3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이슨이 나열한 원유들은 이런 겁니다. 베네수엘라산 마레이 블렌드, API 비중 16,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나오는 역청, API 비중 8.8입니다. 이건 기름이라기보다 아스팔트에 가깝습니다. 상온에서 흐르지도 않아서 가열하지 않으면 파이프 안에서 굳어버리는 물건입니다. 업계에서 이런 기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똥기름 중에서도 최악의 똥기름. 미국 정유사들은 이 기름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정제 비용이 너무 높아서 처리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환경 규제 때문에 아예 수입 자체를 금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정유 업계가 외면하는, 아무도 사지 않는, 그래서 값이 바닥을 기는 쓰레기 기름인 겁니다. 한국이 그걸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미쳤군. 한국이 완전히 미쳤어. 제이슨도 따라 웃었습니다. 역청을 수입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울산 정유소 배관에 넣는 순간 굳어서 설비가 마비될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포트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정유 산업, 절망적 도박 시작, 비축유 소진 시 붕괴 가속화 전망.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원 빈국이 공포에 질려서 아무 기름이나 긁어 모으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소피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침착하기로 유명한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이거 봐요. 지금 당장. 그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국제항공유 현물시장 데이터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읽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고 나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국발 항공유 수출량이 봉쇄 전 대비 3배로 뛰어 있었습니다. 항공유입니다. 제트 전투기와 여객기에 들어가는 최고급 정제유. 황합량이 극도로 낮아야 하고 순도, 기준이 군사 등급으로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한국이 그걸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기름을 사들여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고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PI 비중 8짜리 역청에서 군사 등급 항공유를 뽑아낸다고요? 이건 화학이 아니라 연금술입니다. 납에서 금을 만들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이 보유한 고도화 설비 때문이에요. 감압잔 사유분해 시설, 수소 첨가 탈황 장치, 유동층 접촉 분해기. 이런 설비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로 울산과 여수, 서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단일 정유 단지 기준으로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고요.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설비가 있다고 역청을 항공유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설비만으로는 안 돼요. 문제는 운영 기술이에요. 같은 장비를 줘도 공정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간 중지류만 다뤄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름을 가장 오래 처리해 본 경험이 축적된 거죠. 그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텍사스 정유사들이 왜 중지류를 기피하는지를.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경지류가 넘쳐나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쉬운 기름이 많으니까 어려운 기름을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킬 동기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싸고 나쁜 기름에서 좋은 제품을 뽑아내야 했고 수십 년 동안 매일 그 일을 반복한 겁니다. 약점이 기술이 된 거였습니다. 며칠 뒤 데이비드 부사장이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건네줬습니다. 한국 울산정유 단지의 수석 기술자가 업계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요약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수, 직함은 울산 제1정유소 기술소장. 논문 제목을 보는데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초중질 고도화 공정 최적화를 통한 군사 등급 항공유 생산 가능성 연구.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논문이 3년 전에 발표됐더군요. 3년 전에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데이비드가 추가로 확보한 인터뷰 녹취록에는 최영수 소장의 이런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1970년에 1인당 소득 $200로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아스팔트를 살 돈이 없어서 삽과 곡괭이로 산을 깎았고 포장할 자재가 부족해서 군용 장비까지 빌렸었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대동맥입니다. 울산까지 원유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도, 여수까지 석유 제품을 보내는 파이프라인도,
전부 그 고속도로를 따라 깔렸습니다. 맨손으로 닦은 길 위에 산업의 혈관을 올린 겁니다. 그때도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압니다. 저는 그 녹취록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국의 정유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삽으로 땅을 팠던 노동자들,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닦았던 사람들, 소득 200달러의 나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던 세대의 유산이 지금 울산 정유소의 배관 속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풍요 속에서 기술을 잃었습니다. 좋은 기름이 넘쳐나니까 나쁜 기름을 다룰 줄 모르게 된 겁니다. 일본은 매뉴얼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 매뉴얼 밖의 상황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유럽은 규제를 쌓는 데만 열중하다 규제 자체가 무기력의 벽이 됐습니다. 한국은 없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극한까지 쥐어짰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경험이 세계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기술로 굳어진 겁니다. 봉쇄 21일째,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세가 눈에 보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항공유 가격이 글로벌 벤치마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 항공사들이 한국산 항공유를 확보하려고 줄을 섰고 나토 군수 담당자들이 한국 정유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들이 한국이 만든 기름을 넣어야 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휴스턴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도로를 달리는 석유 수송 트럭들, 정유소의 불빛, 이 도시를 세운 검은 황금의 제구. 우리는 늘 석유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를 한 방울도 갖지 못한 나라가 석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는 자가 가진 자를 이기는 경기. 저는 그런 경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시장은 자원을 가진 자의 편이라고, 그게 자본주의의 법칙이라고. 한국은 그 법칙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버린 쓰레기로요. 봉쇄 한 달째 되던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미 국방부의 긴급 화상, 브리핑에 민간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펜타곤 에너지 안보국장이 직접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군복 차림의 장성 4명과 국무부 차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민간 에너지 전문가 3명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에너지 안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중동 전개 미군 전력의 항공유 재고가 7일치입니다. 7일 뒤에는 F-15 전폭기 편대의 작전 능력이 사실상 소멸합니다. 7일, 고작 일주일입니다. 세계 최강 공군력을 자랑하는 미합 중국 공군이 기름이 없어서 일주일 뒤에 전투기를 세워야 한다니. 국장이 계속했습니다. 국내 정제시설의 군용 항공유 생산은 환경 영향평가와 의회 승인 절차로 인해 최소 45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걸프 연안 정유사 3곳에 긴급 발주를 넣었으나 원유 수급 차질로 납기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공군 참모 차장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45일 뒤에 항공유를 받아서 뭘 합니까? 일주일 뒤에 전투기가 멈추는데 그때 국무부 차관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차관보는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유 현물 시장에서 즉시 인도 가능한 군사 등급 제트유를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미합 중국 군대가 한국산 기름을 사서 미국 전투기에 넣겠다고요. 공군 참모 차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정유사에서 만든 기름을 F-15에 넣자는 겁니까? 참모 차장님, 현재 한국이 전 세계 가용 항공유 물량의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80%.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굴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하청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의 80%를 쥐고 있다.
전투기가 날려면 한국의 허락이 필요한 세상이 된 겁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권력 구조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마크, 방금 로이터 속보 떴어요. 미 중부사령부, 한국 정유사와 군용항공유, 긴급 도입 계약 체결. 계약 규모 12억 달러. 12억 달러. 어찌됐든 항공유를 한국에서 사는 겁니다. 그것도 긴급 계약으로. 입찰도 없이, 경쟁사 비교도 없이,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시장을 독점한 자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들어온 영상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 미 공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폭기 편대가 초계 비행을 재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갑판 위에 묶여있던 전투기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 전투기 날개 아래 매달린 드롭 탱크 안에는 한국 울산에서 정제된 항공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라카이보 호수 밑에서 퍼올린 API, 비중 16짜리 초중지류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을 거쳐 세계 최고 순도의 제트유로 탈바꿈한 뒤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지나 미군 전투기의 엔진 속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수조 달러를 들여 만든 최첨단 전투기가 하늘에 뜨려면 한국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기름을 연금술로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소피였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에너지 경제학과의 한 논평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클라우스 교수, 유럽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놓은 석학이었습니다. 그가 며칠 전 도이체벨레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의 정유 투자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고도화 설비 투자는 장기적 자본 효율성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과잉 지출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중지류 정제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것은 합리적 투자가 아니라 감정적 집착입니다. 그 인터뷰가 나간 지 나흘 뒤 클라우스 교수가 같은 방송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소피가 보내준 건 이 두 번째 출연 영상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저는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클라우스 교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 방송에서 한국의 정유 산업을 비판했습니다. 과잉 투자라고 했습니다. 서구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을 취소합니다. 앵커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가뭄 지역의 UN 9호 물자를 수송하는 화물기가 연료 부족으로 이틀째 이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 정유사가 제공한 항공유로 오늘 새벽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약 5초간 침묵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에너지 시장을 연구하면서 저는 늘 효율성과 수익률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한국의 행동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기름을 왜 정제하는가? 남들이 안 하는 투자를 왜 하는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전투기가 한국 기름으로 날고 9호 물자 수송기가 한국 기름으로 뜨는 현실 앞에서 제 30년의 이론이 무력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축 위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기 실적을 볼 때 그들은 50년 뒤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간 잘못된 렌즈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분기 실적, 주주 가치 극대화, 단기 수익률, 미국 월스트리트가 신봉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복음 아래에서 23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매 분기 숫자가 올라야 하고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투자는 비효율이며 시장은 언제나 합리적이라고. 한국은 그 복음 바깥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사막에서 삽질한 것이 50년 뒤 송유관이 되고 수익률 낮은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을 묻은 것이 국가 생존의 방패가 되고 맨손으로 닦은 고속도로가 산업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투자,
서구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챕터였습니다. 봉쇄 41일째의 글로벌 에너지 지도는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국 걸프 연안 정유소 가동률 52%, 유럽 평균 43%, 일본 38%, 한국 91%, 한국산 항공유 글로벌 점유율 83%, 나토 군수 계약, UN 95 항공 연료 공급 협약, 아태 민간 항공사 계약 17건,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반도 남동쪽 끝, 울산이라는 도시를, 그곳에서 세계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봉쇄 45일째, 세계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걸 해낸 것인가? 우회 항로, 비밀 루트, 초중질 정제 기술, 유조선 전처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준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떻게, 그 답을 들은 건 CNBC 방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최영수 소장이 외신 인터뷰에 처음으로 응했습니다. 울산 정유 단지 중앙 제어실을 배경으로 작업복 차림, 그대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CNBC 앵커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묻고 싶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미스터 최, 어떻게 이런 완벽한 대비가 가능했습니까? 호르무즈 봉쇄를 미리 예측한 겁니까? 최영수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측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가 40m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짜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그 수백 개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백 개라고 하셨습니까? 네. 한국에는 에너지 위기 대응 시나리오가 공식적으로 200개 이상 존재합니다. 호르무즈 봉쇄, 말라카 해협 분쟁, 남중국해 충돌, 한반도 유사시 해상 봉쇄까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원유, 대체 수입선부터 정유소 공정 전환 매뉴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방송을 보면서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200개 이상의 시나리오라니. 우리 엠브리지 글로벌이 보유한 에너지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12개였습니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이 12개를 가지고 있을 때 자원이 한 방울도 없는 나라가 200개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송이 나간 직후 전 세계 미디어가 한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 정보들은 저 같은 업계 전문가조차 처음 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1978년 제2차 오일 쇼크, 공장이 멈추고 난방유가 끊기고 국민들이 연탄을 구하러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가 끊기는 공포를 한국은 온 국민이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소피가 정리해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오일 쇼크 직후부터 국가 에너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비축유를 쌓아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유 수입선을 중동 일변도에서 다변화하는 장기 전략, 정유 설비를 중지류 처리에 특화시키는 기술 로드맵, 해상 운송 루트의 우회 경로 확보, 민관 합동 위기 대응 훈련까지 50년에 걸쳐 한 땀 한 땀 짜 올린 답안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수익률이 낮은 고도화 설비에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었는지, 클라우스 교수가 비합리적 과잉 투자라고 비판했던 그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그건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내일 기름이 끊기면 나라가 멈추는 공포를 겪어 본 사람들이 다시는 그 공포를 겪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만든 보험이었습니다. 봉쇄 50일째, 텍사스주 휴스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2달러를 찍었습니다. 주유소마다 줄이 3블록씩 이어졌고 경찰이 배치되어야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한 주유소에서 주유 순서를 두고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고, 제 출근길 교차로에서는 주유소 진입로를 놓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런 나라의 수도와 대도시에서 기름 한 방울을 놓고 시민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습관적으로 뉴스를 돌리다가 화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국 서울의 거리 풍경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BBC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리포트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차량 두세 대가 평소처럼 주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줄이 없었습니다. BBC 특파원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르무즈 봉쇄 50일째의 서울 풍경입니다. 에너지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유소는 정상 영업 중이며 가격 상승 폭도 미국이나 유럽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대체 원유 확보를 통해 국내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름을 놓고 총을 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원이 넘치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원이 한 톨도 없는 나라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의 정반대였습니다. 교과서를 찢어버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데이비드 부사장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국 정부가 발간한 에너지 비상대응 백서 영문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크, 이거 읽어봤어? 아직. 읽어봐. 소름 끼칠 거야. 저는 그 백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위기 단계별 원유 도입선 전환 매뉴얼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세분화되어 있었고 어떤 산유국에서 어떤 등급의 원유를 얼마만큼 대체 수입할 것인지가 수량과 항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유소별 공정 전환 프로토콜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 백서가 처음 만들어진 게 1978년이야. 이후 매년 업데이트됐고 마지막 개정이 작년이야. 거의 5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다듬어 온 거지. 50년입니다. 세대가 2번 바뀌는 시간 동안 한국은 이 답안지를 써왔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초안을 잡고 아들 세대가 수정하고 손자 세대가 실행한 겁니다. 저는 백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휴스턴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우리 미국은 위기가 터지면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가 의회로 갑니다. 의회에서 표결합니다. 표결이 부결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국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안지를 꺼낸 겁니다. 50년 전부터 써놓은 답안지를 위기가 터지자마자 몇 페이지를 펼칠지만 결정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늘 위험한 나라로 봐왔습니다. 저도 리포트에 그렇게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한국을 단련시킨 겁니다. 매일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매일 대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이 50년간 쌓여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갖추지 못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된 겁니다. 안전한 나라들은 위기를 상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태어나 위기를 먹고 자란 나라였습니다. 트라우마가 만든 완벽주의, 공포가 빚어낸 철저함. 저는 그것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나라는 위기를 겪어봤고 겪은 만큼 준비했고 준비한 만큼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버티는 것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봉쇄 2달째 워싱턴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부사장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흥분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뭐랄까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내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마크,
백악관이 한국에 특사를 보낸다. 특사요? 무슨 건으로? 항공유야. 미 공군과 나토 전력에 공급할 항공유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서울로 갑니다. 이건 사실상 간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수년간 미국이 한국에 행사했던 에너지 관련 압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에너지 문제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유감을 표한 적은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그 소식을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뭐라 했죠? 한국이 경지류 구걸하러 올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걸하러 온 건 우리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유엔 총회 특별 세션이 소집됐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팀 전원이 회의실에 모여 생중계를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연단에 섰습니다. 처음 몇 분은 틀에 박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연설 중반부에서 마크롱의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원고에서 눈을 떼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 유럽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위기가 터지자 우리는 회의를 소집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사이 시민들은 난방유를 구하지 못해 떨었고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공장이 멈췄습니다.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롱이 자국과 유럽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반면 자원이 전무한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준비해 온 답안지를 펼쳤을 뿐입니다. 그 나라의 정유시설은 세계가 멈춘 동안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 나라가 생산한 항공유는 우리 동맹국의 전투기를 날렸으며 아프리카 구 물자 수송기의 탱크를 채웠습니다. 마크롱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제 서울입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한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공동 연구하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공식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표정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에너지 하청 국가, 자원 빈구, 지정학적 리스크, 그런 딱지가 붙어 있던 나라가 유엔 총회 연단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호명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의 입에서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장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장면일 겁니다. 봉쇄 51일째쯤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홍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 방면으로 항해하던 중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소형 무장 선박 3척이 한국 유조선에 접근하며 정지 명령을 보낸 겁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납포되면 글로벌 항공유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호위함을 보내려 했지만 해당 해역까지 도달하는데 최소 20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의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무장 선박이 한국 유조선에 접근한 지 2시간 만에 예멘 해안 지역의 부족, 원로 3명이 위성 전화로 무장 세력 지휘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무장 선박들이 물러났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물었습니다. 부족 원로들이 왜 한국 유조선을 보호한 겁니까? 데이비드가 대답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예멘과 사우디, 국경 지대에서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한국 건설사가 있었어. 그때 현장 소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우물을 파줬대. 계약에도 없는 일이었어. 본사에서 비용 초과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 소장이 자기 월급을 털어서 자재를 샀다더군. 우물 하나 때문에 유조선을 지켜준 겁니까? 우물 하나가 아니야. 그 마을에 식수가 생기면서 아이들이 콜레라로 죽지 않게 됐어. 40년이 넘은 일인데 그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거야. 그 소장 이름이 어도였대. 마을 원로가 인터뷰에서 그랬어. 어도라는 한국인이 우리 아이들을 살렸다. 우리는 한국 사람의 배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항공모함이 해내지 못한 일을 40년 전에 우물 하나가 해낸 겁니다. 미사일과 전투기가 보장하지 못한 항해의 안전을 한 사람의 진심이 보장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것,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 분기 실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미사일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 한국은 40년 전에 사막에서 우물을 팠고 50년 전에 양부항을 지었고 20년 전에 고도화 설비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숫자로만 보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수익률 계산기에 넣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월스트리트 분석가라면 매도 의견을 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합리적인 투자들이 전부 연결되어 하나의 그물이 됐습니다. 사우디의 뒷문이 열리고 예멘 해안의 부족 원로가 방패가 되고 울산 정유소가 세계의 엔진이 되고 UN 총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선언되는 한 세대가 심은 씨앗이 다음 세대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다음 세대의 씨앗이 되는 순환. 서구 경제학이 측정할 수 없는 가치의 회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봉쇄 61일째의 세계 에너지 질서는 더 이상 2달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국 정유사와 장기 공급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의 공동 연구를 공식 의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유 기술의 라이선스 도입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부족 원로들이 한국 유조선의 비공식 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해왔던 나라들이 기름 한 방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의 기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휴스턴의 석유 굴뚝들이 내뿜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이 한때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중심이 태평양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옆에 와서 나란히 서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크, 한국에 대한 리포트 수정할 거예요? 수정이 아니라 새로 써야지. 소피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패배의 쓸쓸함도 발견의 경이로움도 둘 다 섞여 있었습니다. 사표를 쓴 건 봉쇄 7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23년입니다. 엠브리지 글로벌에서 23년을 보냈습니다. 인턴에서 수석 분석가까지, 집과 별장과 연금까지 그걸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데이비드 부사장이 제 사직서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제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울산이요. 울산. 한국 정유사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 에너지 기업 임원급을 대상으로 한 기술 교류 과정인데 자리가 났다고 합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크, 자네가 이 업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잖아. 엠브리지 수석 분석가가 한국 정유소의 연수생으로 간다고. 업계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2달 전에 한국이 가장 먼저 파산할 거라는 리포트를 300명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 리포트 때문에 우리 고객들이 한국 정유사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그 주식은 지금 매도 당시의 내 배 가격이에요. 업계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왜 틀렸는지 배우러 가는 겁니다. 데이비드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서 배워와. 그렇게 저는 울산에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그 길 아래로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삽과 곡괭이로 닦아 놓은 길 위에 산업의 동맥을 올린 그 구조였습니다. 울산 정유 단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최영수 소장과 처음 대면했습니다. 중앙 제어실 앞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는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보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마크 씨라고 했죠. 엠브리지에서 오셨다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최 소장님. 최영수 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엠브리지면 저한테 기름 사간 회사 아닙니까?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파산할 거라고.
리포트를 쓴 바로 그 회사가 12억 달러어치 항공유를 한국에서 사간 겁니다. 최영수 소장은 그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빈정거림 없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곳은 중앙 제어실이었습니다. 모니터 수백 개가 벽면을 덮고 있었고 각 화면에는 정제 공정의 온도, 압력, 유량, 촉매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수십 명이 교대 근무 중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집중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제어실에서 동시에 7종류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경지류, 중지류, 초중지류, 역청까지. 원유 등급이 바뀔 때마다 공정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이 나라에 2,000명 넘게 있어요. 2,000명. 미국 전체에서 초중질 공정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숙련. 엔지니어가 300명도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수 3일째, 저는 유조선 격벽에 장착된 그 장치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만 보고 고추장 항아리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세라믹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최영수 소장이 격벽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온기의 원리를 아시나요? 대략은 압니다. 미세기공이 공기는 통과시키고 수분은 걸러내는 구조라고. 맞아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온기의 기공은 선택적으로 작동해요. 필요한 건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건 막습니다. 숨을 쉬면서도 상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원유 운송에 적용했어요. 운송 중의 황화수소와 수분은 기공을 통해 자연 배출되고 탄화수소 성분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저는 그 투박한 세라믹 표면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나노 필터의 매끈한 표면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장님, 이게 한국 정유 산업의 핵심 철학인 겁니까? 최영수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거창하죠. 우리는 그냥 골라내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기름 속에서 쓸만한 걸 골라내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골라내고 없는 것 속에서 있는 걸 골라내는 거예요. 온기가 공기와 불순물을 골라내듯이요. 이 나라가 50년간 해온 일이 결국 그겁니다. 선택적 정제, 선택적 정제.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온기 항아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온기였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친 것들, 위기와 위협과 자원의 부재, 그런 것들을 전부 받아들이되 내부에서 걸러내는 겁니다. 나쁜 기름에서 좋은 기름을 뽑아내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대비의 지혜를 걸러내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부 같은 구조였습니다. 원재료는 밖에서 가져오되 정제 과정에서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엠브리지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택적 정제 한국 산업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완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부분적 통행이 재개됐지만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에너지 공급 체계가 해협 봉쇄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체계를 부르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에너지 아이언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처럼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이 글로벌 공급망에 날아드는 위기를 요격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변화된 원유 수입선, 초중질 정제 기술, 유조선 전처리 시스템, 50년간 다듬어 온 위기 대응 매뉴얼, 중동 현지의 인적, 신뢰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겹겹이 쌓인 방어막이 되어 세계 에너지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아이언돔은 첨단 레이더나 요격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어막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팠던 우물, 삽으로 닦았던 고속도로, 고추장 항아리에서 빌려온 기공 원리, 40년 전에 이름 모를 현장 소장이 자기 월급을 털어
산 우물 자재, 그리고 매일 새벽 교대 근무에 들어가는 2,000명의 엔지니어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겉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땀과 시간과 진심으로 쌓아 올린 투박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최영수 소장과 울산 정유 단지 옥상에서 나란히 서서 공장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정유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서 마치 도시 하나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 모든 게 플랜 B였던 겁니까?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동할 백업 계획. 최영수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플랜 B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우리한테는 플랜 A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평화가 기본값이고 위기가 예외잖아요. 우리는 반대예요. 위기가 기본값이고 평화가 보너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기가 기본값이고 평화가 보너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정유소의 굴뚝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23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수천 장의 리포트를 썼고 수백 번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2달이 걸렸습니다. 아니, 2달이 아니라 제 관점 전체를 뒤집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자원으로 바꿔 버린 나라입니다. 결핍을 기술로, 트라우마를 시스템으로, 공포를 준비로, 땀을 신뢰로 정제해낸 나라입니다. 세계가 첨단을 향해 달릴 때 이 나라는 기초를 다졌고, 세계가 이익을 쫓을 때 이 나라는 생존을 쫓았고, 세계가 멈췄을 때 이 나라만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준비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요.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이 세계를 구했다는 걸, 자기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판 우물이 50년 뒤에 유조선을 지켜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는 표정으로 오늘도 새벽 교대에 들어가고, 오늘도 배관을 점검하고, 오늘도 최악을 가정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